안녕하세요. 미솔쌤의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난 뒤 10년 후 1894년에 벌어진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먼저 이 시기에 벌어진 농민운동을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당시 봉기를 일으킨 농민이 동학과 많은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학이란 조선 후기 최재우가 만든 종교로 사람은 평등하다는 인내천과 앞으로는 새로운 좋은 세상이 찾아올 것이라는 후천개벽 사상으로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인기를 끌게 된 종교였어. 하지만 나라 입장에서는 평등, 새로운 세상 이런 거 별로잖아. 탄압을 받았고요. 결국 최재우가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동학은 살짝 타격을 받지만 그 뒤를 이은 최시영이 교단을 정비하였고 이때 포교를 위해 포접제라는 조직망을 만들면서 동학은 경상, 충청, 전라도, 삼남 지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성장해 나가던 동학은 1890년대 초반이 되면 동학을 만든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동학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해 이것을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주, 삼례 지역에서 전개가 되는데요. 이때만 해도 종교와 관련된 운동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 열린 보은 집회에서는 외세를 쫓아내자 탐관오리를 척결하자는 정치적인 성격의 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해요. 시작은 고부농민봉기로 이전에 있었던 농민봉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먹고 살기 어려워서 발생을 한 거야. 당시 조선은 일본의 경제 침탈로 인해 쌀값이 폭등하고 수공업은 망해가고 있었어. 게다가 일본에 막대한 배상금을 주기 위해 그리고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세금은 계속 많아졌고요. 이런 상황에서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민씨 세력들은 예전의 세도 가문들처럼 수탈을 일삼았고 삼정의 문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농민들이 또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전라도 고부의 신임 군수 조병갑의 횡포였습니다. 관리들의 수탈은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지만 얘는 그 중에서도 더 질 나쁜 새끼였어. 당시 전라도에는 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논 주위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게 저수지, 보야. 이 시기에는 모내기법을 할 때고 모내기법을 하려면 물이 필수거든. 그런데 이미 저수지가 있는데 조병갑이 갑자기 새로운 저수지를 만든다고 난리를 쳐요. 그것이 만석보였는데 문제는 만석보가 완성이 되자 백성들에게 이용료를 내라고 한 거야. 아니 그동안 공짜로 쓰던 물을 돈을 내라고 쓰라니 말이 돼? 백성들은 관아에 가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조병갑은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렸는데 맞다가 사람이 죽기까지 했어. 이때 죽은 사람의 아들이 전봉준이었고 전봉준은 백성들을 모아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때 작성했던 것이 사발통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학습지에도 있는데요. 사발을 엎어놓은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이거를 돌아가면서 봉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일렬로 쭉 쓰게 되면 주동자가 누군지 쉽게 알 수 있겠지. 가장 맨 위에 있는 이름이 리더일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적으면 주동자가 누군지 파악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발통문을 쓴 뒤 만석보를 부수고 조병갑을 쫓아내면서 고부농민봉기는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는 당시 자주 발생했던 여러 농민봉기 중 하나에 불과했어. 그런데 이 사건은 이후 조선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동학농민운동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안익사 이용태 때문인데요. 당시 나라에서는 농민봉기가 발생한 이유를 조사하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안익사를 파견해. 그런데 안익사로 온 이용태가 제대로 조사하기는커녕 조병갑 편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봉기에 가담한 농민들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봉기를 주도한 일부 사람들이 연마을 무장으로 가 세력을 모은 뒤 다시 고부를 점령하고 이들은 백산에 모여 경문을 발표합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은 타막한 관리, 조병갑 같은 그런 나쁜 관리들을 죽여서 백성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폭구민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것은 제멋대로 행패를 부리는 외국 세력을 쫓아내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으로 보국안민을 의미합니다. 즉 당시 농민들은 수탈을 일삼는 관리를 응징하고 외세를 몰아내려는 목표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야. 그리고 당시 이 운동이 조직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봉준이 동학의 포접제 조직에서 접의 책임자, 접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동학이라는 종교와 연관이 되어 있었던 거지. 이후 농민군은 정읍의 황토현에서 광군과 부딪히게 되고요. 죽창, 낫 이런 보잘것없는 무기를 가지고도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성의 황룡촌 전투에서도 승리한 농민들은 전라도의 핵심 도시 전주성을 점령하기에 이릅니다. 이 1차 봉기 때의 전투 이름들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농민군이 승승장구하자 정부는 굉장히 쫄렸겠죠. 그래서 또 외국의 도움을 요청해 언제나 그랬듯이 청나라였고요. 청은 곧바로 조선에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갑신정변 이후 일본과 청이 맺은 텐진 조약에 의하면 조선에 군대를 보낼 때는 서로 알리기로 약속을 했잖아. 당연히 이 소식이 일본에도 전해졌겠죠. 일본 또한 자국민을 보호한다며 조선에 군대를 보냅니다. 이렇게 또다시 청나라, 일본 양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자 정부는 이게 아닌데 당황스러워. 그래서 정부는 농민들에게 화해를 제안하고요. 농민들도 청일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할 명분을 주지 않으려고 정부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전주화약이라고 해요. 농민들이 해산하는 대신에 정부에서는 농민들이 원하는 개혁을 해주기로 한 거야. 당시 농민들은 잘못된 폐단이 있는 정치를 개혁하는 방안이라고 해서 폐정개혁안을 제시하는데요. 그러자 정부는 서울에 교정청을 만들고 지방에는 집강소를 설치해 농민들이 자치적으로 폐정개혁안을 실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청과 일본에게는 이제 그만 철수하라고 요구해요. 이제 농민운동 끝났으니까 외국 군대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얘네가 안 가. 게다가 일본은 도리어 기습적으로 경복궁을 점령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내정을 장악해 관리들에게 개혁을 강요하면서 갑오개혁이 시작되었고 동시에 조선 땅에 아직 있던 청나라 군대를 공격해 청과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청일전쟁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자 해산한 농민들이 외세를 몰아내자며 다시 봉기를 일으킵니다. 삼리에서 시작된 2차 봉기는 전봉준이 이끄는 전라도 농민군 남접과 손병희가 이끄는 충청도 농민군 북접이 논산에서 연합해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이 전투에서 일본의 강력한 무기 앞에 농민들이 패배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납니다. 그 뒤 청일전쟁도 일본의 승리로 끝났고요. 전쟁의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로 인해 청은 막대한 배상금과 함께 랴오등 반도와 타이완 섬을 일본에 넘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랴오등 반도를 가지고 싶었던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일본에게 압력을 가한 거야. 이를 삼국 간섭이라 부르고요. 이 사건으로 일본은 다시 청나라에게 랴오등 반도를 돌려줄 수밖에 없었어. 그럼 당시 농민들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자신을 희생해가며 싸웠던 걸까요? 전주화약 당시 농민들이 개혁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지에 패전 개혁안 부분을 볼게요. 먼저 정치적으로는 2조, 3조, 탐관오리, 나쁜 부호 이런 사람들을 엄벌에 처해라. 그동안 쌓인 게 많았잖아. 양반들의 수탈을 해결하고자 했고요. 구조를 보면은 관리 채용에는 문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공정하게 관리를 선발하자는 이야기도 하면서 봉건적인 질서를 반대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8조 잡다한 세금을 거두지 않고 11조 기존의 진 빚은 무효로 해주면서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특히 12조는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주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 방안으로 지배층의 수탈을 막고 민생 안정을 이루려고 했어. 또 사회적으로는 5조 노비 문서를 불태워라. 신분제 폐지를 외쳤고요. 그리고 6조 천인들의 대우를 개선하고 7조 여성의 재혼을 허락해라. 이러한 사회적인 차별, 나쁜 관습들도 개선하려고 했어. 마지막으로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10조 외와 내통한 자는 엄벌에 처한다. 외세에 반발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의 요구 조건을 살펴봤는데요. 갑신정변의 개혁 정광과 내용을 좀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이처럼 동학농민운동은 양반 중심의 신분질서를 개혁하려는 반봉건적인 성격의 운동이었고요. 이때 이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은 이후 갑오개혁에서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는 반외세적 성격의 운동이기도 했어. 그리고 이때 살아남은 세력들이 이후 의병투쟁에 참여하면서 반외세 운동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갑오개혁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